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도 7,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영향으로 새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10여일 앞두고 이번 달에만 올림픽과 관련해 중국에 입국한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오늘부터 24시간 진행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택 311만 호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육아 부모제 혜택 보장 등 국민 제안을 받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이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대신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확진자 규모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완전히 바꿀 계획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코앞에 닥치며 신규 환자도 8,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이번 주 잇따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역과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화된 지역 4곳에서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를 시범 가동합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속 항원 검사와 코로나19 경증 환자 진료를 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행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환자가 폭증하는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 연휴가 끝나서 검사 건수가 늘고 양성 판정,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아마 그 끝나는 주가 정말로 이런 변환되는 시점에서 위기 또는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미크론 대응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동네 병의원의 진료 참여와 관련해선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유행이 남아있고 의료기관 부하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의 보호 조치와 동선 분리 이런 부분들은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가짜 음성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 5,67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995명이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145명, 비수도권에서 2,530명으로 자정을 기준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33명, 해병 2명, 공군 12명, 국방부 직할부대 2명입니다. 국방부는 1명을 제외한 48명이 돌파 감염으로 파악돼 국내 돌파 감염 누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53%인 2,076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직원 수십 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본서 근무자와 파출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직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기동대를 시흥서에 투입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치안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아공, 영국,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확산 패턴을 보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미국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이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3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둘째 주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재고율이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보다도 악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재고율이 60에서 70%로 추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물류업계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올해 1월 중국에 입국한 사람 가운데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입국한 인원 총 2,586명 중 39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39명은 모두 올림픽 스폰서 관계자나 진행 요원 등 이해 관계자들로 이들은 올림픽 방역구역인 페세루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된다고 조직위는 설명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일본에서는 방역 대책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전국 지자체 3분의 2가 준 긴급 사태를 맞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일본 내 5번째 코로나 유행 당시 가장 감염자가 많았던 날은 약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된 뒤 종전 최다치의 2배를 훌쩍 넘는 감염자가 하루에 나왔습니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감염 상황을 놓고 국민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死者とか少ないでしょ、ものすごく。だからそんなになんと風邪程度とかインフルエンザ程度というかね。重篤な症状が出ないとかそういうのになしにしても結構な人数でなんかもう怖いなって感じです。 일본 정부 코로나19 대책분과회 오미 위원장은 이동 제한보다는 모이는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도는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검사 수요로 의료 부담이 커지자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이 젊은이는 검사 없이 진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반대로 취소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일관성 있는 방역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전문가들과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累次にわたって尾身会長をはじめ専門家の皆さんと意見交換をして意思を統一してき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ことも引き続き進めてまいりたい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 현재 코로나19 준긴급 사태가 적용된 16곳에 더해 오사카와 교토 등 8개 지역도 일본 정부에 같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발령 지역은 전국 지자체 3분의 2인 30곳에 이를 수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확산세 속에 일본 정부는 오는 25일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추가 지역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책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수색 작업이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현장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의 발표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1월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방청 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대조를 편성해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2주째 수색 작업이 조금은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작업으로 현장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27톤짜리 무게추와 55m짜리 붕대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또 와이어로 보강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을 최대한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좌우로 힘을 받는 게 줄어들어서 지금 해체하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안전한 작업으로 인해서 다른 붕괴나 다른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탐색 구조가 끝나면 정상적인 타워 크레인의 해체 수준대로 상부층에 있던 거푸집도 떼어냈습니다.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강 작업과 수색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부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별로 슬래브를 받치는 잭 서포트를 설치하고 있고 예벽 안정화를 위한 첫째 빔 보강 작업도 구조 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오늘 현재 21층 잭 서포트가 설치 완료돼서 22층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아직도 소방대원들이 20층까지 걸어 다니고 있다면서 사소한 것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모두가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울산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불길이 계속 커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밤하늘 위로 빨간 불길과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전체 면적 27,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울산의 한 섬유제조 공장에서 불길이 피어오른 건 어제 저녁 7시쯤.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공기배관을 타고 6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그 사이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은 계속 커져 인근 완제품 보관 창고로 번졌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 등 섬유 제품이 쌓여있던 창고에 옮겨붙은 불은 더욱 커졌습니다. 3시간여가 지나도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가까운 소방서들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큰 불길은 잡히지 않으면서 인근 부산과 경남, 경북 소방본부에도 지원이 요청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시간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1,7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설비인 변전실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지난 주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용객 100명가량이 고립됐었는데요. 일부 이용객들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전 이미 리프트가 오작동을 반복했지만 베어스타운 측은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프트가 출발하는 곳곳에 이용객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제어 장치가 고장난 리프트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내리고 가속도가 붙은 빈 리프트는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문제는 리프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겠죠. 제어 장치 없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리프트에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리프트가 간신히 멈춘 뒤엔 탑승객 100여 명이 공중에 2시간 넘게 매달려 떨어져 있습니다. 포천시는 1차 현장 조사 결과 감속기 고장 때문에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속기는 리프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밧줄을 잡아줘 가속도가 붙는 것을 제어해주는 장치인데요. 감속기가 고장나자 리프트가 멈췄는데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비상 엔진을 돌리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역주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고 전 리프트가 계속 멈추는 등 오작동이 반복되는데도 베어스타운 측이 운행을 강행했다는 이용객 진술도 이어지는 만큼 스키장 측의 대처 책임도 물어야 할 부분인데요. 포천경찰서는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서 조만간 소방당국, 국과수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오늘 2,215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거래소가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됩니다. 반대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날개를 단 듯 성장했던 제약 바이오주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 등 개별 기업의 악재가 겹친 데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실상부 시장 주도주로 떠올랐던 제약 바이오주. 순환시대의 문을 연 건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2천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패닉에 빠진 소액주주들은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주가를 회복해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이 일단 주주분들의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셀트리온 3사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년여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90%가 넘는 신라젠은 아예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지난 2020년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형 악재가 이어지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덩달아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움직임 등 시장 상황과 맞물려 대표적인 성장주로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업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은 제약바이오에 투자해서 그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임상실험이 재개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성과가 나올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정도쯤에는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체에 좀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데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특성상 불확실성도 큰 만큼 주가 하락만 보고 기회를 노리기보다 개별 기업에 대한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20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사과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35조 추경 회동을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부동산 공약 발표에 앞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수요 억제 중심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먼저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에 105만 호를 더한 311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공급책으로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가운데 48만 호는 서울에 공급하는데 김포공항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8만 호, 용산공원 주변에 10만 호,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20만 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인정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35조 추경 회동을 거부한 데 대해선 불쾌한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추운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는 어이구 어서 들어오세요. 그럼 밀고 확 닫아버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부동산 공약으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 이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4박 5일 동안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 강행군을 하며 31개 시군별로 공약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육아 재택근무 보장을 포함한 이른바 국민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겨냥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다시 부각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충청 지역 방문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서울로 돌아와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1,500여 개 가운데 4개를 국민 공약으로 만들어 발표한 겁니다. 정부와 국민의 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 쌍방향 소통의 순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국민 공약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부모 육아재택을 보장하고 운행기록 장치 설치 시 보험료를 낮춰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원 본인 확인의 QR코드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 도용을 막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근무 경험을 강조하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아침과 방학 기간 점심을 급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과하며 대규모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자 주택을 빵 찍듯이 만들어 공급한다는 거냐고 지적했고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라고 믿는 국민보다 있는 죄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기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원팀 행보는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은 홍준표 의원이 차라리 출당시켜줬으면 마음이 편하겠다며 연일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그만합시다. 윤 후보는 이번 주 외교와 경제,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또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양자 TV 토론 준비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창원과 부산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안 후보는 경남도 의회 의장단과의 면담에서 유일한 PK 후보로서 압도적 정권 교체로 경남 발전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시도되는 메가시티 광역 경제권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며 서부 경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짜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한 경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 강철호 도의원 등 3명은 국민의당 입당 원서를 쓰고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미국에서 귀국한 딸 안설이 박사를 인천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는 안 박사는 지난달 소속 연구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 연구 결과물이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 박사의 귀국은 활동 여부를 떠나 가족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은 34%, 윤 후보의 지지율은 32.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같은 기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가 43.8%로 이 후보를 10%포인트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안 후보는 11.6%를 기록했습니다.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공개 등장이 임박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대략 설 이후가 될 전망인데요. 다만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은 선대위 관련 공식 행사보다는 봉사 등 개별 일정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녹취록 보도와 여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무속 논란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어제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지난 2015년 코바나 컨텐츠 주관의 전시회 VIP 행사에 참여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무속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죠. 언급된 마크 로스코 전은 당시 수십만 명이 관람한 초대형 행사로 박영선 전 장관은 물론 정치 종교계 인사들이 고루 참석했고 참석 인사들과 감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인데 여권이 악의적으로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사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요구와 방송이 이어지고 있어 모두 끝나면 종합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이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준환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 174.26점을 기록해 전날 쇼트 프로그램을 합쳐 총점 273.22점으로 우승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열린 4대륙 대회에서 우리 선수는 김연아 등 여자만 입상했고 남자 싱글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건 차준환이 처음입니다. 특히 총점 273.22점은 2020년 같은 대회에서 세운 기록을 8점 가까이 끌어올린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이진급을 파견하면서 네이선 첸, 한유 유주루 등 정상급 선수들이 불참했지만 차준환은 완성도 높은 연기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의 황의조가 프랑스 리그 진출 이후 최초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황의조는 스트라스부르와 리그 22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7분과 39분, 후반 45분 각각 필드골을 터뜨려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골을 몰아친 황의조는 시즌 9호이자 리그 통산 27번째 골을 기록해 과거 모나코 시절 박주영의 기록을 2골 뛰어넘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황의조에게 양팀 최고 평점인 9.51점을 줬습니다. 본격적인 설 선물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계가 20만 원까지 올라간 김영란법 가격 상한에 맞춘 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굴비, 홍삼 선물 세트 같은 값 나가는 농축수산물이 대목을 맞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맞이한 대형마트의 선물 판매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물할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받을 때도 너무 싼 것만 받는 것보다. 김영란법을 정해놨으니까요. 그 밑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소비자한테는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풀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임시 조치가 아닌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상 선물 가격의 천장 역할을 해온 법안이었던 만큼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이 선물 세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만 원 상향이 되고 나서 선물다운 선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한우를 비롯해 굴비나 견과류처럼 값나가는 1차 상품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홍삼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가 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 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선물 세트가 700품목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 확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참에 현재 3만 원인 공직자들의 외식 접대비를 5만 원까지 풀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사관 직원 가족의 대피를 지시한 미국은 러시아 침공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무관하게 이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교황은 오는 26일을 위기 해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이나 기간에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중국 잔치집에 찬물을 뿌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자국 이익을 따를 것이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2008년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조지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의 가족 대피를 지시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외교정책 보좌관들은 현지 시각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사자대면 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짙어지는 전운의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er questo e con preoccupazione, viste le tensioni attuali, propongo che mercoledì prossimo, 26 gennaio, sia una giornata di preghiera. 이런 가운데 독일의 카이아임 쉔바흐 해군 부제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할 만하다고 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는 넌센스라고 일축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와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러시아 대응에 소극적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년 기온을 8도나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기온 영상 1.8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2.3도, 대구는 5.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0도, 광주는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한파 없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도 7,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영향으로 새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오늘부터 24시간 진행됩니다. 경기도 포천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 원인은 감속기 고장으로 추정된다고 포천시가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이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론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로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도 7,000명 이상으로 집계돼 곧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622명 는 7,630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 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7,8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도 7,000명을 넘겼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의 5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6일에서 19일 사이 오미크론 검출률은 47.1%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50%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설 연휴가 시작하는 시점이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아주 가볍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든 431명으로 집계돼 나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 2주 시차를 두고 결국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병상 확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20.3%, 전국은 19.9%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 5,67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995명이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145명, 비수도권에서 2,530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이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아공, 영국,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확산 패턴을 보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NHK 방송 집계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20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5만 30명입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 5만 4천여 명에 비해 줄었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역 비상조치인 중점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점 조치 추가 적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코로나19 방역통제센터는 그제 베이징에서 추가 확진자 9명과 무증상 감염자 4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시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펑타이구 전 주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이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산둥성시 당국은 베이징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 2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2주 정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13일째인 일요일 아침.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구조를 지켜보던 실종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와 울분이 섞인 목소리가 사고 현장에 울립니다. 현산이 저희를 우롱하고 계속 이렇게 구조작에 비협조적이고 감공서들은 그 현산 변명이나 해주고 있고 시공사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차라리 가족들이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절규였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만들어 놓고 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는지 좀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가족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해체하다 작업이 중단된 타워 크레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상부층 나머지 제거하는 것이 공벽에 대한 더 위험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 놔두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색견 등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 붕괴 우려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서 상층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일이 다 돼가지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중수본은 고용노동부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데 노동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중수본은 월요일 오후에 광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수색 구조와 현장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러니까 중수본을 구성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이번 사고가 지난 11일에 발생했으니까요. 사고 발생 13일 만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현장의 수색 작업도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현장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24일 내일부터 24시간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 전도와 옹벽 등의 추가 붕괴 우려가 커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현장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을 피해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현재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27톤 콘크리트 무게추와 55m 붐대를 완전하게 제거하였고 와이어 보강을 완료함에 따라 타워 크레인의 전도 위험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예벽에 연결된 거푸집도 제거해서 옹벽의 붕괴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내일 1월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방청 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대조를 편성해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벌어진 철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은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실종자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학동 희생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감속기 기계 고장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포천시는 사고 당시 감속기 고장으로 리프트가 멈췄다가 비상 엔진이 가동하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감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합동 감식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합니다. 합동 감식은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층 보일러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화재 이후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시 매암동에 있는 섬유업체 효성 TNC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21명, 소방장비 64대를 동원해 7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해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옮겨붙으며 확대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 반부터 현장 인근 소방서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부산, 경남, 경북 소방본부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에 모두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가 늘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급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총 20만 호 정도가 가능한데 그중에 8만 호가 서울에 포함됩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의 반환 부지 합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태릉, 홍릉, 창동 같은 국공유지에 2만 호를, 1호선 지하화 부분에 8만 호가 공급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모 육아재택 제도를 포함해 시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만든 국민 공약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 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제언들을 받아서 다시 또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쌍방향 소통의 순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그 제언을 통해서 느끼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즉 메타버스로 수도권 지역을 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도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어 메타버스를 타고 이천과 여주, 양평, 성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며 경기도민과 만나 시군별 맞춤형 공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YTN 뉴스나이트에 직접 출연해 지지율 횡보와 향후 대선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 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합니다.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관계를 강조하고 삼쪽 체제 강화와 병영 혁신 등 안보 관련 공약들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에 주력해온 윤 후보는 이번 주 외교와 경제, 사법개혁 등 거시적인 주제들에 대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출근 캠페인을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고시원에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 민심 청취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 플랫폼을 방문하고 울산과학기술원 2차 전지 산학연구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엽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힐 계획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 이번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잇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흔적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에서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컴퓨터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 여파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정 전 교수에게 감형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 증거라는 주장을 다시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부인했고 PC가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합의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말고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는 만큼 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동양대 PC 증거 능력 논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단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올해부터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상 감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미소 씨는 평택시에 사는 5년 동안 공군 비행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투기는 굉음을 내며 박 씨를 괴롭혔습니다. 소음도 이게 그냥 소음이 아니라 어쩔 때는 그냥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TV 시청 물론이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그런데 군 당국이 올해부터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1년 동안 매달 6만 원에서 3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박 씨도 보상을 신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마음만 더 상했습니다. 전입 시기가 1989년 이후면 보상금 일부만 지급하고 11년 이상 살지 않았으면 추가로 더 깎는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그때 이후에 변칙을 한 거는 감액이 된다는 이런 거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감액 조항이 생긴 이유는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이사한 주민은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소음 피해 공론화 시기로 못 박은 건 매양리 사격장 문제가 본격화된 1989년. 이 기준을 소음보상법에 그대로 가져와 1989년 이후 이사한 주민에게는 보상을 적게 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주민들은 아무 관련 없는 33년 전 사건을 근거로 보상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모르고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늦게 이사 와서 그렇게 감액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이 관계 부처와 국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법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면 새롭게 산정을 해야죠. 이 피해가 과연 이 정도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보상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음 대책 비용을 지원하거나 군 스스로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2년 전 겨울 의료 공백 속에 목숨을 잃은 17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유입이 그때 그대로, 그때 가방 안에 있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책도 보면 그때 마스크 사려고 그대로 추위에 떨며 맞네. 긴 줄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땀 뭉쳐주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엄마 나 정말 아프다. 엄마 나 아파. 14번이나 검사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폐렴. 사실은 그 나이에 보통 아주 특수한 병이 아닌 상태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다는 것은 현대 21세기에서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원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겁이 나니까 받지를 못한 거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으며 유난히도 추웠던 2년 전 겨울 대구.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열이 이렇게 나고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링겔에다 맞춰가지고 체온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니까 병원에 와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이미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메르스의 교훈. 500장 넘는 이 보고서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확진자 동선 추적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예리한 칼날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문 열려 있지? 하지만 대유행이 오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건 확진자 동선 추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민간 병원도 아닙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허름한 공공병원입니다. 2015년과 2020년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면 메르스의 교훈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병원이라 해도 뭐 불과 성남의료원 하나 정도 개원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병원 병상을 늘리거나 인력을 보충하거나 또 예산을 많이 늘리거나 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금 됐는데 2년 동안에 벌써 2차, 3차, 4차, 5차 대유행까지 지금 오고 있음에도 사실은 항상 똑같은 것이 어쩜 이렇게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도 아버지의 사투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산의료원 정도만 있었어도 유비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YTN 고한석입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CJ 대한통운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가 심의를 볼모로 파업하고 있다면서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고객사들이 이탈해 기사들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 소속 기사들이 대체 인원 투입을 막아 시민들이 택배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해 녹화 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화 재료는 약 200곳에 지역별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 꽃, 나무, 비료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은 약 30곳에 각각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 3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거점형 센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서 운영되고 있고 모든 활동은 사전 신청을 해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 전용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 2주 만에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과 빛으로 구성된 영상이 전시 공간을 꽉 채웁니다. 미디어 아트 선구자 알도 탐벨리니의 작품,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의 인기 전시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다소 생소하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체험이라는 반응입니다. 영상도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해놔서 되게 조금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하고 좀 신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2,700여 제곱미터 공간에 미디어 아트 전용관과 3개 전시 공간을 갖춘 울산 시립미술관은 개관 2주 만에 2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미디어 아트 중심의 국내 첫 미술관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울산시는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일부 보완할 점을 적극 개선해서 세계성과 지역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미술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술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인근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외 전시관과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아카데미도 운영합니다.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 세대별 초, 중, 고등 세대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술관을 시티투어와 연계해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의 개관 기념전은 오는 4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9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연일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로 많지 않겠지만 산간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 대구는 4.6도, 부산은 5.7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0도, 광주는 11도, 부산도 10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한파 없이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로배구 별들의 축제 V리그 올스타전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승리욕을 살짝 내려놓고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처음 개최된 올스타전. 코로나19 때문에 무려 3년 만에 열린 별들의 축제에서
선수들은 작심한 듯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유니폼에 이름 대신 별명을 새기고 점수를 딸 때마다 흥겹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유연해도 뻣뻣해도 그저 즐거운 코트의 댄스쇼. 23승 1패로 독주하는 여자부 현대건설은 감독부터 선수까지 춤도 1등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판정의 항의에 떠나자 심판들이 우르르 싱글벙글한 얼굴로 숨겨온 배구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부 임성진과 함께 이소영은 최고별 MVP에 뽑혔고 통산 3번째 서브 여왕에도 올랐습니다. 팬들과 함께 즐긴 거로만 해도 좀 감사드린 것 같아요. 남은 올 시즌 좀 더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리그를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이 올스타전을 깜짝 방문해 훈훈함을 더한 가운데 색다른 모습으로 기분 전환한 V리그는 오는 금요일부터 후반기 순위 싸움을 재개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테니스 간판 권순우를 잡은 샤포발로프가 호주 오픈 8강에 진출했습니다. 샤포발로프는 대회 7일째 단식 4회전에서 3번 시드를 받은 독일의 츠베레프를 3대 0으로 가볍게 꺾었습니다. 8강에서는 같은 왼손잡이인 라파엘 나달과 만나며 상대 전적에서는 나달이 3승 1패로 우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유행 규모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완전히 바꿀 계획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코앞에 닥치며 신규 환자도 8,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이번 주 잇따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역과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화된 지역 4곳에서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를 시범 가동합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속 항원 검사와 코로나19 경증 환자 진료를 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행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환자가 폭증하는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 연휴가 끝나서 검사 건수가 늘고 양성 판정,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아마 그 끝나는 주가 정말로 이런 변환되는 시점에서 위기 또는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미크론 대응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동네 병의원의 진료 참여와 관련해선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유행이 남아있고 의료기관 부하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의 보호 조치와 동선 분리 이런 부분들은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가짜 음성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 5,67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995명이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145명, 비수도권에서 2,530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직원 수십 명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본서 근무자와 파출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직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서는 지난 21일 경무계 직원 2명이 처음 확진된 뒤 전 직원 789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시행해 추가 확진 환자들을 찾아냈다며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코로나19 방역통제센터는 그제 베이징에서 추가 확진자 9명과 무증상 감염자 4명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현재까지 베이징에서는 모두 3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펑타이구 전 주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이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날개를 단 듯이 성장했던 제약 바이오주에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 등 개별 기업의 악재가 겹친 데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실상부 시장 주도주로 떠올랐던 제약 바이오주. 순환시대에 문을 연 건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2천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패닉에 빠진 소액주주들은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주가를 회복해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이 일단 주주분들의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셀트리온 3사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년여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90%가 넘는 신라젠은 아예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지난 2020년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형 악재가 이어지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덩달아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움직임 등 시장 상황과 맞물려 대표적인 성장주로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은 제약바이오에 투자해서 그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임상실험이 재개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성과가 나올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정도쯤에는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체에 좀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데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특성상 불확실성도 큰 만큼 주가 하락만 보고 기회를 노리기보다 개별 기업에 대한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거래소가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됩니다. 반대로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소액주주가 회사 측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 채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는 미리 고향을 다녀오기 위한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고 전통시장도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한 주 앞둔 주말, 서울역은 시민들로 붐빕니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고향을 다녀오려는 이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설날에 너무 붐빌 것 같아가지고 일찍 내려가고 있고 가면은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따로 안 모이고 그냥 집에서 있는 가족들끼리만 지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따로 좀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은 조금 일찍 설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설 때 차례상에 놓으려고 물김치거리 사러 왔어요. 설 대목을 맞아 손님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시장마다 명절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경품도 주기로 한 겁니다. 시장 안 통로마다 손님들이 몰리면서 상인들 얼굴에 한바구음이 폈습니다. 어제 특히 많이 나오셔갖고 여기가 완전 명절 분위기가 돼갖고 어제는 장사도 잘 되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갖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 장사도 하고 싶고. 설 연휴가 코앞까지 다가온 주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은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5일 휴무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팩스와 이메일로 조사한 결과 74%가 5일간 휴무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4일 이하 휴무 기업은 13%였고 6일 이상 휴무 기업도 13%로 나타났습니다.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기업은 62%로 1년 전 조사 때 64%보다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CJ 대한통운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어제 서울 국회의사당 옆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파업하고 있다면서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고객사들이 이탈해 기사들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 소속 기사들이 대체 인원 투입을 막아 시민들이 택배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업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설 선물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계는 20만 원까지 올라간 김영란법 가격 상한에 맞춘 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굴비, 홍삼 선물 같은 감 나가는 농축수산물들이 대목을 맞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맞이한 대형마트의 선물 판매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물할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받을 때도 너무 싼 것만 받는 것보다. 김영란법을 정해놨으니까요. 그 밑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소비자한테는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풀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임시 조치가 아닌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상 선물 가격의 천장 역할을 해온 법안이었던 만큼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이 선물 세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만 원 상향이 되고 나서 선물다운 선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한우를 비롯해 굴비나 견과류처럼 값나가는 1차 상품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홍삼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가 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 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선물 세트가 700품목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 확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참에 현재 3만 원인 공직자들의 외식 접대비를 5만 원까지 풀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아직 5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수색 작업이 된다고 하니까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사흘 뒤면 시행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27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다 준비가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신문을 차례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경향신문은 곧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데 보이는 곳만 안전준수를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담았습니다. 실제 사업장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장비 같은 걸 늘리면서 대처를 하려고는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에 점검한 사업장 중에 절반 이상이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기업들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수의 건설사들이요. 설 연휴가 이제 토요일부터인데 그보다 이른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니까 이를 앞두고 이제 현장을 셧다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대재해법 1호가 되면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펌의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 관련 임원급 책임자 자리를 따로 만들고 있으면서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이제 사흘 뒤면 시행이 되고요.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한 법이니까 좀 위기감이 안전 관리로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지금 상황을 좀 분석한 기사 있었습니까? 뭐 지금 확진자 수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어제도 이제 9시까지가 5,600명대, 뭐 오늘도 7,0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문 그래프를 보면요.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아질수록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인데 22일, 23일 4주차를 보면 오미크론 검출률이 47.1%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세종화가 정말 코앞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10,000명대 그리고 다음 달 초중순에 2만 명대의 확진자 수를 예상하고 있었고 특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10만 명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재택 치료가 좀 중요해질 텐데
이 재택치료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60% 정도가 재택치료 대상이 될 텐데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치면 6,000명이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수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의료 체계와 행정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또 의료나 돌봄, 치안, 소방 같은 사회 필수 기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에 따르면 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짧게는 2달, 길게는 넉 달 정도 이어질 걸로 보는데요. 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더 암울하네요. 짧게 2달 정도는 더 참아야 된다라는 건데 조만간에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 때 경제 소식이네요. 이 코로나 수혜주로 불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폭락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1월이 거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관련 주식으로 좀 재미를 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반토막 테크주 코로나 파티 끝났나라는 제목 아래에 주식 중개인의 그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표정인데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 가운데서도 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4%, 넷플릭스는 43%,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40% 이상 빠졌고 그렇죠. 뭐 카카오는 다른 좀 논란이 있긴 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그 줌은 무려 7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뭐 가상자산의 대표라고 불렸던 비트코인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향후 전망도 대체로 어둡게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 뭐 대체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올해 서너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고 뭐 전문가 가운데서는 6차례, 7차례까지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기술주나 코로나 수혜주뿐만 아니고 시장 전체로 하락세가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코스피도 많이 안 좋은데 투자자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음 전국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의 정책 이념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중앙일보와 이 한국정당학회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책 이념을 분석해서 얼마나 진보적인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후보와 지지자들 간의 이 성향 차이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다 지지자보다 진보 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친문에 구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왼쪽에 서고 있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자와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더 진보 성향을 보였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 5에서 6, 그러니까 중도 범위 안에서 지지자와 후보 간의 격차가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앞으로 대선 구도의 변수를 단일화로 봤는데요. 이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쟁점에서 뭐 대체로 비슷한 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차이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밀접도는 이들과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진보와 중도 보수를 오가는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사 보면 좀 재밌는 분석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사고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포천의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고에 전조 증상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2일 토요일에 있었던 사고고요. 한 100명 정도가 한 스키장의 리프트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가 이 사고에 전조가 있었다고 썼는데 현장 고객의 인터뷰를 보면요. 사고가 있기 한두 시간 전부터 리프트가 중간에 멈추거나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10초나 15초씩 리프트가 멈췄다가 갔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리프트 사고가 같은 곳에서 있었다고 썼고요. 그리고 또 석 달 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당시에 이 스키장은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배달 음식 관련된 기사인데 사실 배달료가 음식보다 비싸진 않지만 부담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랑 비교했을 때는 음식값과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저도 시켜 먹어 보면은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붙는 경우 많고 지역이랑 시간에 따라서는 최고 17,000원까지도 기록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뭐 정말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뭐 새해 들어서 그 배달 음식 끊기를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문제는 배달료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들뿐만 아니고 음식 점주도 또 배달 기사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지금 네 분의 이 사진과 또 플래카드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왼쪽 두 분은 음식 점주고요, 오른쪽 두 분은 배달 기사분입니다. 그 스케치북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규제해서 소상공인을 살리자라는 내용, 영업 제한이 가능하다면 배달 수수료 제한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배달 기사의 보험을 의무화해달라, 이런 제안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배달 기사들 건강 검진을 좀 받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유권자로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영업이 이제 더 이상 부가적 서비스가 아니고 주요 매출 통로가 된 상황이고요. 또 그러면서 배달 관련 종사자도 50만 명 시대가 됐는데 이들의 삶이 플랫폼 정책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기사였습니다. 이 시장이 커진 만큼 정부의 관심도 그만큼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총리가 사실 결혼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건데 결혼식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뉴질랜드고요. 저신다 아던 총리가 결혼식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예상을 하실 수 있겠듯 코로나 때문인데요.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최근 9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같은 경우도 큰 충격을 받은 국민이 있는데 자신만 예외일 수 없다라면서 결혼식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작년 5월부터 이제 여름이 되면 이쪽의 여름은 이제 1, 2월까지니까 결혼식을 치를 예정인데 이 상황이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제 취소하겠다, 이런 결심을 밝힌 거고요. 현재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포함한 행사에 백신 접종 완료자 1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모이지 않고 그냥 아예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 같은 경우는 인생이 다 그런 거다라면서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스포츠 소식인데 차준환 선수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차준환 선수라고 하면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통과하면서 이미 올림픽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차준환 넘은 차준환, 금빛 올림픽 전초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막을 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금메달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회에서 남자 선수가 메달을 딴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금메달을 땄고요. 남녀 합쳐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이 됐습니다.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이번 4대륙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은 미국 네이선 첸이라던가 일본의 한유 유즈루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 또 좋은 소식, 메달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대회에서 치러진 여자부 경기에서는 이혜인 선수가 개인 최고 점수를 기록하면서 은메달을 땄다고 하는데 이혜인 선수는 아쉽게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는 3위에 그쳐서 출전은 불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예림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개인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또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을 했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멋진 모습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환 선수뿐 아니라 여자부 경기에 있는 선수들도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유영 선수는 아쉽게 좀 실수가 나오면서 6위에 그쳤는데요. 뭐 어쨌든 올림픽 나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요. 이런 어린 선수들일 테니까 앞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불길이 계속 커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밤하늘 위로 빨간 불길과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전체 면적 2만 7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울산의 한 섬유제조 공장에서 불길이 피어오른 건 어제 저녁 7시쯤.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공기배관을 타고 6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그 사이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은 계속 커져 인근 완제품 보관 창고로 번졌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 등 섬유 제품이 쌓여있던 창고에 옮겨붙은 불은 더욱 커졌습니다. 3시간여가 지나도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가까운 소방서들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큰 불길은 잡히지 않으면서 인근 부산과 경남, 경북 소방본부에도 지원이 요청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시간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1,7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설비인 변전실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마곡동의 건설 현장 옆 인도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3m 아래 구덩이에 빠지면서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대사관 직원 가족의 대피를 지시한 미국은 러시아 침공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황은 오는 26일을 위기 해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이나 기간에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중국 잔치집에 찬물을 뿌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자국 이익을 따를 것이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2008년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조지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의 가족 대피를 지시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외교정책 보좌관들은 현지 시각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사자대면 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짙어지는 전운의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er questo e con preoccupazione, viste le tensioni attuali, propongo che mercoledì prossimo, 26 gennaio, sia una giornata di preghiera. 이런 가운데 독일의 카이아임 쉔바흐 해군 부제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할 만하다고 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는 넌센스라고 일축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와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러시아 대응에 소극적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 황의조가 프랑스 리그 진출 이후 최초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면서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황의조는 스트라스부르와 리그 2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7분과 39분, 후반 45분 각각 필드골을 터뜨려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제 골을 몰아친 황의조는 시즌 9호이자 리그 통산 27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과거 모나코 시절 박주영의 기록을 2골 뛰어넘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황의조에게 양팀 최고 평점 9.51점을 줬습니다. 프로배구 별들의 축제 V리그 올스타전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승리욕을 살짝 내려놓고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조윤재 기자입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처음 개최된 올스타전. 코로나19 때문에 무려 3년 만에 열린 별들의 축제에서 선수들은 작심한 듯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유니폼에 이름 대신 별명을 새기고 점수를 딸 때마다 흥겹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유연해도 뻣뻣해도 그저 즐거운 코트의 댄스쇼. 23승 1패로 독주하는 여자부 현대건설은 감독부터 선수까지 춤도 1등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판정에 항의에 떠나자 심판들이 우르르 싱글벙글한 얼굴로 숨겨온 배구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부 임성진과 함께 이소영은 최고별 MVP에 뽑혔고 통산 3번째 서브 여왕에도 올랐습니다. 팬들과 함께 즐긴 거로만 해도 좀 감사드린 것 같아요. 남은 올 시즌 좀 더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리그를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이 올스타전을 깜짝 방문해 훈훈함을 더한 가운데 색다른 모습으로 기분 전환한 V리그는 오는 금요일부터 후반기 순위 싸움을 재개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오히려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3일 올림픽 후원 기업들이 예년과는 달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카드의 경우 2018년 평창 올림픽 100일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올림픽 때 선보일 신기술 등을 선전했지만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선 트위터에서 어떤 소식도 발표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편견을 넘은 사랑이란 주제의 광고 캠페인을 펼친 P&G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광고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카콜라도 올림픽과 관련한 광고 캠페인은 중국에서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나 P&G, 코카콜라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후원사 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 기업들은 최근 2차례의 올림픽 대회에 모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후원금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더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6일부터 19일 비컬 리서치 등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분은 다음에 각각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냐며 제시한 8개 항목 가운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북한이란 항목에서 응답자의 68%가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란 항목에서는 우려 응답률이 62%였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이 전 세계에서 2조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달성하며 역대 흥행 6위 영화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현지 시간 23일 스파이더맨의 글로벌 티켓 판매액이 1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기록했다며 역사상 6번째로 높은 수입을 올린 영화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년 기온을 무려 8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영상 1.8도, 대구는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부산 10도, 광주는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한파 없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